아침 식사가 관건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놀랐다. 한 달에 3, 4kg, 최대 5kg까지도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져서 살을 빼고 싶다는 것은 실제 근육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튼튼해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평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식사에서 순서만 바꿔줘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살을 빼고 싶다는 것은 실제 플래시, 근육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빼고 싶은 것이 모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목표일 텐데요. 그러면 지방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튼튼해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제가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수분이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모두 간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장기는 저는 간이라고 보고요. 간에 염증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간에 섬유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의 건강을 회복해야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세균이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릅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이런 식사 패턴을 하게 될 때 장에서도 좋은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배출을 잘하게 되고 지방 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면역에도 여러 좋은 유익한 건강에 좋은 영양들이 있습니다. 큰 원리는 영양가 해독의 원리, 또 우리 몸의 배출 섭취 동화 주기를 지켜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원리. 그럼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는 이제 별개가 아니고요. 건강하면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는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칼로리에 많이 집착하시는데요. 저는 칼로리보다 진짜 영양을 풍부하게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간이 튼튼해야 되고 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영양 성분들은 바로 과일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과 또 채소를 같이 적절히 활용하시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았던 분이 사실은 이분은 암 환자였지만 8개월 정도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져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암도 낫고 다이어트도 되는 두 가지 건강의 효과를 다 누리게 되는데요. 과일 식사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항상 저는 빼놓지 말고 드시라고 강조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온 사계절 동안 제일 구하기도 쉽고 이 사과에 담긴 영양소는 그 어떤 과일보다 훨씬 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의 이 빨간색 껍질에는 이제 퀘르세틴이라는 이제 항암 성분이 담겨 있고요. 모든 항암 성분, 항산화 성분이라고도 하죠. 이 항산화 성분들은 간의 영양제가 됩니다. 간은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레스베라트롤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원료로 삼아서 간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도 되고 해독의 일도 잘 합니다. 지방 분해도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피세틴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위가 울퉁불퉁한 이축성 위염을 앓고 있던 지인분께서 꾸준히 사과 한 알, 두 알 정도를 꾸준히 드셨는데 1년 후에 건강검진을 다시 했을 때 그 울퉁불퉁했던 위 점막이 아주 매끈하게 선홍색으로 모든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상태가 되어서 너무 이제 기뻐서 저에게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헬리코박터 감염 보균자여서 헬리코박터 약도 처방을 받았었는데 귀찮아서 안 먹기도 하고 깜빡해서 안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1년 후에 헬리코박터도 다 사라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한 알, 사과 두 알 정도는 엄청난 보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값이 비싸요, 뭐 어때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약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보약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또 지출하시기도 하잖아요. 특히 간에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과 하나는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뭐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드실 수 있는 과일로는 귤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한라봉 같은 감귤류 과일을 하나 더 드시면 한 500g 정도가 충분히 됩니다. 사과 하나나 한라봉 같은 귤 정도 큰 거 2개 정도를 꼭 드시면 되고요. 과일은 또 계절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그 계절에 드실 수 있는 과일을 500g 정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껍질이 보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꼭 껍질째 먹습니다. 제가 사과를 껍질째 먹어보기도 하고 깎아서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장을 자극하는 그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섬유질도 있지만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이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만큼은 보약이니까 꼭 같이 드세요. 저는 깎아 먹으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껍질은 꼭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뭐 농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잔류 농약은 거의 없다라고 식약처에서도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농약이 또 수용성이기도 하고요. 바람이나 햇빛에 많이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약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먹은 뭐 여러 가공식품, 라면, 스팸, 과자, 빵 이런 것들에 비하면 농약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에 좀 담가두거나 과일 전용 세제로 씻거나 밀가루나 베이킹소다, 식초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과를 고를 때 겉에 표면이 말라 있으면 일단 안 되고요. 윤기가 나고 표면이 이제 매끄러운 사과를 고릅니다. 어떤 경우는 빨간 사과가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빨갛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제 맛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딱 이제 반으로 갈랐을 때 노란색이 조금 더 있는 사과 그리고 꿀 모양이 있는 꿀사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과들을 저는 고르는 편입니다. 사과에서는 저는 식감이 좀 아삭한 사과를 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과가 제철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품질이 좋은 사과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맛이 덜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들은 당근과 함께 물까지 해서 삭즙이 아니고 사과 당근 스무디 형태로 마시는데요. 만약에 배변 효과를 더 크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사과 당근 주스를 갈아 드시면 좀 더 빠르게 배변이 잘 됩니다. 사과나 식자재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 신문지에 싸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계속 나와서 주변 과일들을 또 잘 익히게 하거든요. 만약에 아보카도를 익히고 싶다 할 때는 사과랑 같이 두면 좋습니다. 사과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고 싶으실 때는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위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타민 U라고 해서 얼서, 궤양이라는 약재의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부릅니다. 사실 비타민 U는 실제 있는 성분은 아니고요. 별명인데요. MMSC, 메틸 메티오늄 설포늄 클로라이드라는 이 성분이 위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탠포드의 간의 체니 박사팀에서 위궤양 환자의 95% 이상이 양배추를 먹고 회복된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죠. 이 비타민 U만 있는 게 아니고 비타민 A나 비타민 C, 칼륨, 칼슘 이런 미네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배추는 모든 분들이 늘 먹어도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양배추를 먹고 가스가 차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요. 포드맵이라고 해서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군에 의해서 그런 상태의 분들은 양배추를 또 그렇게 많이 드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음식으로 장의 상태를 개선한 후에 나중에 양배추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U 성분이나 또 비타민 A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점막은 재생과 분열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5일이면 상피가 재생이 되는데요. 바로 위장 점막에 비타민 A와 비타민 U가 건강한 세포를 분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 점막 세포 재생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양배추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생으로 드셨을 때 좀 가스가 빨리 차고 불편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익히면 뭐 영양소가 다 파괴되지 않느냐 하는데 채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섬유질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합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가 또 장내 미생물이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하면서 가스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완전히 소화가 돼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것이 좋고 또 이 섬유질이 파괴가 되면서 또 그 안에 영양소가 또 우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익혀 드시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내 몸에 영양소가 된다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찐 양배추나 또 양배추로 김치도 만들잖아요.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해서 양배추 김치도 만들어 드십니다. 이 양배추 김치의 경우에는 양배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미생물들이 1억 개가 넘습니다. 건강한 미생물이 또 만들어내는 미생물 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양배추 김치도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가 자랄 때 보면 첫 겉잎 몇 장은 이제 농약이 묻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는 계속 양배추가 쌓여서 조직이 치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까지는 사실 농약이 닿지 않습니다. 겉 껍질에만 어느 정도 약간 농약이 닿고 이 농약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 수용성 농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도 거의 제거가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물, 과일 세제, 식초, 베이킹소다 다양한 것을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잘 씻겨지고 과일 세제가 조금 더 잘 씻겨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 제거가 되기 때문에 농약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래도 불안하신 분은 제일 밖을 감싸고 있는 겉잎만 떼어서 이 속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도 너무 빡빡 씻지 않아도 농약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로 그냥 적당하게만 헹궈서 드셔도 됩니다. 역시 양배추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밀폐된 용기나 지퍼백을 활용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더 안전하게 한 달 이상 보관하고 싶으실 때는 신문에 싸서 수분이나 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번 싸고 또 한번 지퍼백에 넣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먹기 좋게 채 썰어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잘 밀폐된 용기에다가 채 썰어서 보관을 하고 조금씩 꺼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 중에서 짭짜리 토마토, 데저 토마토라고 하죠. 이 토마토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 토마토는 정말 맛이 깊고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데저 토마토의 유래를 보니까 부산의 대저동에서 재배한 토마토여서 데저 토마토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저동 그 부근의 특징이 일조량이 굉장히 많고 그 물이 낙동강 하류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전해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조량과 좋은 햇빛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만나다 보니까 토마토의 맛이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깊고 더 풍부한 맛이 나게 된 거죠. 데저 토마토를 포함해서 사실 모든 토마토는 세계 슈퍼푸드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특징으로는 리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서도 이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성분을 먹게 되면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질환으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특히 전립선암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만 토마토를 먹어도 전립선암을 35%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간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맛있게 토마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또 토마토가 좋은 요리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음식에 이 소스로 감칠맛이 나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소스로도 같이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리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이니까 기름에 볶아서 함께 드시는 것도 흡수율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토마토를 드시면 좋은 이유가 다이어트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 먹었던 음식을 상당히 많이 절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맛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다이어트 끝내고 먹어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이어트를 잘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끝내는데 이후에 유지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 심리를 너무 차곡차곡 쌓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자. 충분히 이 5미를 만족을 시키면 다이어트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평생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꾸준히 하는 다이어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5미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미는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욕구인데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이 감칠맛은 사실 예전에는 맛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혀에 감칠맛을 느끼는 감각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칠맛은 이 글루탐산에서 비롯되는데요. 바로 토마토를 기름에 잘 볶아서 소스처럼 만들면 또는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 드시면 이 감칠맛이 채워집니다.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도 좋고 또 볶아서 드셔도 좋고 소스를 만들어서 스프처럼 드셔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저도 일반 토마토보다는 약간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를 더 선호하는데 일반 토마토의 맛이 좀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콤한 맛, 짠맛,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칠맛과 깊은 맛이 모두 다 있는 이 짭짜리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도 역시 지퍼백을 활용해서 공기의 접촉을 줄이면 사실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무렇게나 냉장고에 쏙 넣는 것보다 예쁘게 잘 담아서 공기를 쫙 빼고 지퍼백으로 이제 밀봉을 하면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죠.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직업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먹고 그걸 힘들게 이제 운동으로 빼려면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먹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지면 다 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는 운동을 한다. 그만큼 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술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전문적인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분야의 종사자, 또 정말 스트레스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좀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먹고 운동을 통해서 빼자보다는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 살찌지 않은 건강한 신진대사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음식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슷한 체중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더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많이 먹게 돼서 운동하고 살쪘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것은 일단 몸을 건강한 신진대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달 정도 그 후에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끌리는 맛이 단맛이고요. 그 다음에 감칠맛입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 대부분 싱겁게 드시잖아요. 무조건 저염식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위산이 잘 안 나오고 위에 문제가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위산의 원료가 HCl, 클로라이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소금, 염분, NaCl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너무 섭취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맛은 과일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짠맛과 쓴맛은 채소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신맛도 과일에서, 그 다음에 감칠맛은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나 토마토에서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양념에 좋은 원료들을 소개할 때 올리브유, 들기름, 그리고 아마씨유, 그리고 소금, 후추, 시즈닝을 꼭 소개를 합니다. 시즈닝은 통으로 된 후추나 머스터드 시드 같은 여러 허브 조각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바로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시즈닝을 넣어서 채소 볶음을 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풍부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원료들이 다 몸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시즈닝을 통해서 토마토 스프라든지 채소 볶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 억지로 참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 내가 억지로 참았으니까 나중에 이거 먹어야지 라고 보상 심리가 쌓이지 않게 꼭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평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식사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관건입니다. 아침에 과일, 채소를 통한 해독 주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책을 통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하셨던 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아침에 과일 식사만 바꿨는데도 살이 왜 이렇게 잘 빠지냐. 이제 5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저에게 상담을 오셨고 오시기 전에도 스스로 한 달 정도 다이어트를 과일 식사로 바꿔서 하셨습니다. 워낙에 과일을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안 드셨던 이제 그런 분이 과일을 드시면 한 달에 3, 4kg, 최대 5kg까지도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놀랐다. 과일이 당분이라서 살이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잘 빠지냐 하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좀 더 많이 감량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과일, 채소, 해독 주스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채소, 해독 주스는 과일과 채소와 물을 1:1:1의 비율로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착즙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섬유질까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과일, 채소 스무디의 원료는 사과와 당근 또는 사과와 샐러리, 사과와 오이, 사과와 파프리카 이런 겁니다. 주로 사과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당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과일이면서 이 성분 자체가 아까 제가 강조한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 세포의 재생 분열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사과 하나는 꼭 들어가는 게 좋고요. 채소는 원하시는 채소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 당분이 높지 않은 채소가 좋겠죠. 채소는 대부분 또 당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과만큼의 무게로 채소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정말 3개월 내내 사과 당근즙만 드셨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너무 지겹잖아요. 저는 채소는 한 일주일 단위 또는 2, 3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채소들을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 주스를 아침에 500ml 정도 드시면 당 건강과 간 건강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어트가 빨라집니다. 나는 더 빠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도 한 번 더 500ml 해독 주스를 드시거나 과일 식사로 종료하시면 더 빠르게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반식 드실 때에도 다이어트에 좋은 식사를 하는 식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밥을 먼저 뚝 드시는 것보다 두부나 채소 반찬을 먼저 드셔서 위 점막의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겁니다. 먼저 첫 끼에 밥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바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순서만 바꿔줘도 혈당 상승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원칙 하나와 함께 식사 시 50번, 100번 씹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만나서 치즈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한 조각 먹을 때도 정말 천천히 50번, 100번 씹으면서 침과 오래오래 섞여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친한 이제 지인이 있는데 아주 날씬한 친구입니다. 근데 밥을 절대 적게 먹지 않아요. 먹지만 정말 천천히 먹고 오래오래 씹어 먹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진짜 침으로 오랫동안 50번, 100번 씹으면 여기서부터 이 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그런 지방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 하시면서도 다이어트 하는 방법 2가지. 굉장히 건강에 큰 해가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6대 지역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은 겁니다. 부자가 돼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러닝을 한다거나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아주 저렴한 식생활과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으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도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병장수를 꿈꾸시는 분이 5,000원을 투자할 수 있으시다면 저는 실제 블루존의 장수 마을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장수 유전자가 사실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환경적 요소들이 건강한 신진대사를 만들어냈고 건강한 신진대사는 건강한 세포 분열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래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따라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세포다. 왜 세포를 결정짓는 여러 환경적 요소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에 가장 꼽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과일과 채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단이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하는 음식으로 친다라면 과일의 경우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고 에너지도 되고 여러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장수 음식에 꼭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과일만큼의 큰 에너지는 없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 또 식이섬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채소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음식입니다. 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음식은 그 나라에서 나고 있는 과일이 있었고요. 일본의 경우라면 감귤류 과일, 그리고 콩, 옥수수, 호박, 고구마, 야생 허브 정도는 대부분의 장수 마을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콩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부를 섭취하는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요리를 할 때 익힌 콩을 사용해서 샐러드나 채소 볶음에 대부분 콩을 많이 먹고 있었고요. 콩을 통해서 단백질도 물론 풍부하지만 여러 항산화 성분, 또 식이섬유 이런 보충들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또 고구마의 경우도 굉장히 장수하는 마을에서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 A나 C가 풍부해서 위암이나 폐암,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칼륨, 칼슘 이런 성분이 많아서 부종도 빼고 콜레스테롤,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B5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고구마에 들어있기도 해요. 또 고구마처럼 많이 먹고 있는 게 호박, 그리고 옥수수, 감자를 많이 먹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농산물이 그렇게 비싼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구하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저렴한 음식을 늘 주식으로 먹는 이 장수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층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의 태도들로 인해서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으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장수마을을 생각할 때 좀 많이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요즘은 줄기세포다, 암을 제거하는 비싼 약들이다 해서 부자가 돼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음식들, 콩, 옥수수, 호박, 고구마, 감자, 제철 과일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장수의 여건들은 우리가 누구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카리아 같은 블루존에서는 야생 허브를 굉장히 많이 채취해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이 차에서 얻어지는 항산화 성분들, 항염 성분들 이런 차를 마시는 습관들이 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에서 널려있는 여러 풀들을 채취해서 말리거나 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재밌었던 의외의 생활 습관은 마음이 부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삶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막 억울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런다라면 절대 장수를 하지 못했을 건데요. 이 분들의 경우에는 가난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들에 한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아주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르데냐의 99세가 된 장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99세까지 새소리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오랫동안 좀 더 보고 살고 싶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 환경을 보면 산골짜기 어떤 언덕에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심지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천장에 줄을 매달아서 바구니를 놓고 거기다 음식을 보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쥐가 먹지 못하도록. 쥐도 같이 살고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더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다.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가족들과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조부모를 손주들이 모시기도 하고 조카들이 고모를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특별히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한 문화가 돼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비싼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저렴한 식생활과 아주 저렴한 식물성 식단과 함께 감사하고 겸손하는 삶의 태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 장수마을들이 주는 공통적인 규칙들이 있는데요. 80%만 먹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하라하치부라고 해서 배고픔이 없어지면 숟가락을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실 급하게 대부분 드시잖아요. 그리고 음식의 어떤 맛과 향과 식감 이런 것들을 막 누리기보다는 뭔가 좀 빠르게 허겁지겁 한 끼 그냥 때우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 식사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막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먹기에 좀 바쁜데요. 장수마을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식사 시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느긋하게, 저는 꼭 30분 정도 드시라고 하는데 최소 20분, 50번 씹다 보면 음식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0분 정도, 어떤 경우는 30분 정도의 식사가 맞춰지기도 하는데요. 최소 50번 씹으면서 이 음식의 맛, 향, 식감, 또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들 또는 수확한 분들의 노고까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식사 시간이 풍요롭습니다. 음식 명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천천히 먹다 보면 이제 배고픔이 없네? 라는 그 시점이 빨리 오게 돼요, 생각보다. 그때 대부분의 분들은 숟가락을 놓지 않고 내게 주어진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또 과식하게 되고 또 식곤증이 오게 되고 체지방이 또 쌓이게 되고 이런 식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장수마을 사람들은 배고픔이 딱 멈춰질 정도로만 식사를 딱 멈춥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식단 하면 과일, 채소를 많이 생각하기 쉬워요. 거기에 고구마, 호박 이런 정도까지 더하는데 좋은 기름의 섭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장수마을 사람들은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또 씨앗류를 통해서 좋은 기름을 반드시 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견과류 25g에서 50g 먹는 것, 소화 상태에 따라서 이 견과류 섭취는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 좋은 기름을 섭취를 하면 그만큼 포만감이 또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과일 먼저 좀 드시고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아몬드, 호두잣 같은 견과류를 좀 더 같이 드신다면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도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정해놓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도시에 살기 때문에 헬스장에 많이 다니고 운동 시간을 따로 빼놓는 건데요. 장수마을 자체의 환경은 늘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가파른 곳에 집이 있다거나 목장이 있다거나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생활 습관 면에서도 보면 집에 정원이나 텃밭이 있어서 손수 자급자족으로 채소를 다 길러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작물을 씨앗을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짧으면 3개월, 6개월은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수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러닝을 한다거나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삶에서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손수 요리를 한다거나 조부모들은 손주를 돌본다거나 이렇게 늘 움직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동 시간 없이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블루존에 9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장수하는 6대 지역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와인 한 잔이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거죠.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장수를 결정한다. 요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여유 있게 좀 살고 사람들과 와인 한두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완화가 되잖아요. 이런 릴렉스하는 시간들이 장수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카리아 지역에서는 사실 흡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정말 의외잖아요. 우리는 담배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서 절대 피우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스트레스가 아닌가. 너무 긴장된 삶, 경쟁과 성공 지향적인 삶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병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르신도 90세인데 평생 흡연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무병장수를 꿈꾸시는 분이 5,000원을 투자할 수 있으시다면 저는 바나나 한 송이 그리고 사과 한 개 정도를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000원으로 요즘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참 어렵잖아요. 편의점에서 아주 저렴하게밖에 먹을 수 없는데 바나나 한 송이와 사과 하나 정도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이 담긴 영양소는 보약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의 위장, 점막, 그리고 간 건강, 그리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에 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물질은 위장 점막도 편안하게 해주고 칼륨도 많고 부종 붓기도 빼주고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습니다. 또 사과는 늘 강조하지만 퀘르세틴, 펙틴, 브루솔산, 피세틴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소화기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간도 튼튼하게 해주고 장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5,000원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바나나와 사과 하나씩 한 끼 식사로 배부르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짧게 사는 동물도 있고 비슷하게 사는 동물도 있고 또 거북이나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더 오래 200년, 300년 이렇게 사는 동물도 있잖아요. 동물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만 먹는다는 겁니다. 천수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수명. 천수를 누리고 있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야생동물은 그 해부학적 구조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육식동물이라고 그래서 이름까지도 육식동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육식을 통해서 건강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또 건강한 세포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해부학적 구조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사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녹이기에 강력한 성분이 사람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암모니아, 요산 요소 같은 노폐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몸의 길이 대비 1.5에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짧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초식동물을 알고 있죠. 풀을 먹기 때문에 풀을 소화시켜서 근육도 만들고 에너지를 내는 초식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 하마, 코끼리 다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초식동물도 다 근육질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아도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을 잘 대사해서 근육과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또 이 초식동물의 특징을 보면 소는 위가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 4개에서 풀을 오랫동안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되새김질도 하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풀을 오랫동안 또 장내 미생물을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장의 길이가 아주 깁니다. 체간 대비 무려 20배입니다. 육식동물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잡식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친구들 잡식인데 잡식이라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도 약간 먹고 또 풀도 약간 먹습니다. 잡식동물을 보면 육식동물처럼 송곳니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장의 길이가 체간 대비 3,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보다는 짧고 육식동물보다는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과식동물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과식동물이 뭐야? 라고 대부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프루기보어라고 해서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들은 과일을 7, 80% 정도 먹고 채소도 먹고 가끔 나뭇 잎사귀, 나무 뿌리 그리고 곤충도 5% 먹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잡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일 중심의 식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그렇게 먹어도 당뇨병에 안 걸리죠. 근데 원숭이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치아의 구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합니다. 앞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고 발달이 잘 되지 않은 송곳니가 약간 있습니다. 또 침샘과 위산이 사람의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또 장의 길이도 체간 대비 6배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과도 아주 흡사하죠. 유전학적 구조도 99.6% 일치
대체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람이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구조가 바뀌기도 했고 어느 정도 체질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가장 해부학적, 유전학적 구조로 봤을 때 사람은 과식동물과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자. 2끼까지도 괜찮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과식동물과 좀 비슷하게 먹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과일에 당분하면서 반신반의하십니다. 그러나 좀 원리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심지어 췌장 암 상태, 또 췌장이 많이 손상된 상태, 온몸에 이제 장기들이 소화기관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태에서는 과일 식사만큼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고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달, 2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대부분 많이 회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저는 유인원처럼 과일 식사를 하자. 내가 좀 질병을 회복해야 될 때는 2끼 정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요. 신진대사가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신진대사가 무조건 빠르게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진대사의 활성화를 늦춰서 장수를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수명이 타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타의 수명이 또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장거리를 운전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차를 많이 쓰면 자동차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경우에는 또 자동차의 수명이 더 길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신진대사의 속도를 굉장히 과하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어떤 한약을 써서 신진대사 속도를 1.5배에서 2배 과속합니다. 그런 경우 살이 물론 빠지긴 하지만 굉장히 몸이 상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신진대사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과식할 때 몸에 신진대사가 또 굉장히 촉진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노화가 빨라지는 거고요. 소식을 할 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온몸의 신진대사의 속도를 좀 늦춰서 장수할 수 있도록 몸이 안전하게 장기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식하는 것, 간헐적 단식하는 것,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모두 장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식단은 소화기관을 지치지 않게 하는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는 식사입니다.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과일, 채소는 꼭 들어갑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는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는 식사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큰 문제가 있는 분들, 췌장에 심각한 상태가 있는 분들, 간이 손상된 분들에게 가장 좋은 식사는 사실 과일 식사입니다. 밥이나 고기나 빵이나 우유 이런 음식들은 다 소화효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소화효소는 우리 몸의 췌장과 소장에서 또 위에서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도 직장에서 일을 너무 많이 줘서 과로하면 지치잖아요.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식을 하면 또 소화효소를 늘 필요로 하는 음식만 먹으면 소화기관이 빨리 지칩니다. 그럼 노화가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저속 노화를 시키는 식단으로는 과일, 채소 중심의 식사,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사, 한마디로 가열된 그런 식사보다는 자연에 가깝게 요리를 덜 거친 음식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요리는 식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요리를 덜한 음식이 최고의 요리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요리에 해당되는 음식은 바로 과일과 신선한 샐러드 같은 채소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구마나 콩이나 옥수수는 그냥 익히는 정도로 드시는 것, 이런 식사를 주로 하시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로 사람들이 뇌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기관들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기관에서 만들어낸 에너지 영양소를 활용해서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살아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뇌, 심장 이런 조직들이 잘 건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소화기관에서 영양소를 잘 흡수시키고
배설물은 또 잘 내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근데 소화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엄청난 인체의 대화합, 엄청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하나는 우리가 도마 위에 밥을 해서 아무리 좋은 칼로 아무리 썬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진 않습니다. 100만 원을 썰어도 절대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돼야만 우리 인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화 효소입니다. 아밀라제에 의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화 효소가 있어야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잘 소화가 돼서 쪼개져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것을 세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가 그 일을 하고요. 지방은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화 효소들은 그냥 막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들은 소장액을 통해서 췌장액을 통해서 하루에 2리터, 3리터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런 음식의 성분들을 영양소들을 소화를 시켜서 간에서 또 재합성을 합니다. 때로는 보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에너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으로 또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뇌에도 뇌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도 나오고 행복할 때 나오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좋은 호르몬도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우리 인체에 바로 소화기관 또 간에서 또 다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 그리고 간, 췌장에 이르는 이런 소화기관이 이 몸속에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영양소를 합성 가공해줘야만 뇌, 심장 또 모든 나머지 장기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소화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무려 60%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암이라는 것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으로는 간이 대부분 약해져 있고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부터 재생을 시켜야 돼요. 폐암이라고 해서 폐만 막 이렇게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폐암이라고 해도 저는 무조건 소화기관을 집중적으로 살리는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폐의 암 조직이 2달 만에도 굉장히 줄어들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화기관은 인체 60%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식사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떠한 음식을 성분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쉬운데요. 저는 성분의 영양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담긴 영양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분 하나하나로 우리 몸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오묘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요. 어떤 탄수화물 하나, 포도당 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소화기관이 잘 소화를 해내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병장수라고 하는데 유병 100세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유병 60세, 70세, 80세도 많고 근데 병에 걸려서 아픈 채로 약을 먹고 100세까지 가는 거는 정말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병 100세를 위해서 진짜 소화기관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 굉장히 간단한 증상으로 보지만 저는 매우 심각한 걸로 봅니다. 소화불량은 바로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소는 몸에 염증을 만들고 단기간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만성염증 또 세포단위, 조직단위에서 일어나는 미세염증들은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부터 잡자, 완전히 소화하자 이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는 주요 에너지원이 되면서 체조직을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 탄단지는 자연의 음식으로 완전 소화하자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안 되면 발효가 일어나서 몸에서 가스가 차고 몸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부패가 됩니다. 지방이 소화불량되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발효되고 부패되고 산패된 물질들은 몸속에서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소가 돼서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장기들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독장기라고 알려진 간과 신장을 매우 지치게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햄버거 패티 한 장을 구울 때 발생하는 이 매연의 양은 무려 대형 덤프트럭이 230km를 달릴 때 발생하는 매연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사 분들인데요. 약 60명 정도가 폐암이 발병이 되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리 매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수은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과 알루미늄 중독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세미나 행주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세균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세제 같은 경우에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한 식사법과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작년 12월에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 시험을 준비를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리 매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름 요리를 할 때, 튀길 때 발생하는 기름의 물질과 발생하는 연기가 미세한 입자가 되어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수준으로 우리 폐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폐에서는 이물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염증이 계속 심해지면서 폐암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요리 매연을 가장 오랫동안 접하는 분들이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사 분들인데요. 실제 이런 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자라는 현수막을 전국 시, 도 교육청에서 내걸고 급식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3분 정도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그분들이 차차 산재로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당시까지는 약 60명 정도가 폐암이 발병이 되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햄버거 패티 한 장을 구울 때 발생하는 이 매연의 양은 무려 대형 덤프트럭이 230km를 달릴 때 발생하는 매연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는 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금방 퍼져서 마시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급식소에서 요리실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들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가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소의 환경을 얼마나 환기가 잘 되는지 환기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10군데 중에서 8군데 정도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요리 매연을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요리 매연을 제거하는 제거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가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 매연은 분명하게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을 80%, 90%까지 차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시설에서 요리사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고요.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튀김 요리가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기름을 100도가량 높여가지고 튀길 때 발생하는 과산화지질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고기를 튀긴다. 고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생기기 때문에 음식 자체의 성분과 결합된 기름의 튀김 부분은 매연이 되어서 주부님들의 폐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라면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음식은 가공식품 다음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같은 거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죠. 과산화 지질은 몸에서 즉각적으로 독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하고 또 신장에서 해독하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튀긴 기름을 사용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추천하고 있는 좋은 기름은 콩기름, 식용유, 카놀라유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발연점이
기름이 250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연점이 안전한 기름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식용유 같은 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튀기거나 고기를 구워서 먹는 요리는 튀김 다음으로 좋지 않은 조리법이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 독소라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당분과 단백질 또는 지방이 결합돼서 우리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 그것은 치매나 암이나 다양한 만성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도 산화시키고 혈관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바로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를 많이 만드는 조리법이 있고요. 당독소를 최소화시키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 당독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거의 위험성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 구운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수육 형태로 먹습니다. 보쌈 정도 또는 갈비탕 같이 물에 삶은 고기 정도를 드시지 구운 고기를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삼겹살을 드신다거나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은 너무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이벤트가 있는 날, 축하해야 되거나 기쁜 날, 행복하게 온 가족들이 식사해야 될 때, 이럴 때 가끔 이제 활용하시는 정도가 훨씬 안전한 식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직접적인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기름을 또 쓰고 하면서 과산화지질, 산패되는 기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름들은 우리 몸에서 좋은 영향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기름도 어떤 분은 생 들기름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올리브오일도 샐러드에 맨 마지막에 그냥 뿌려서 생으로 드시는 이유가 기름은 열에 굉장히 약하고 빠르게 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름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꼭 필요한 양만 사용을 해서 기름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건강에 좋은, 몸에 좋은 기름도 꼭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포막의 구성 원료가 되고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일정량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 잘 추출한 아마씨유 정도가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은 일단은 열에 오랜 시간 가열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 만약에 볶음 요리를 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먼저 채소부터 익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둘러서 열에 닿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요리가 또 있잖아요. 더 장시간 볶아야 되거나 가끔씩 튀김도 살짝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버터라는 것은 인도에서 고급 요리로 많이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근데 이 기버터는 버터와 달라요. 물론 우유에서 추출한 건데 버터에는 단백질도 하나도 없고 수분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목초를 먹여 키운 순수 젖에서 추출한 지방이 바로 기버터입니다. 그래서 기버터는 오히려 항염작용이 있는 걸로 또 알려져 있어서 치료용 기름으로도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고요. 고급 요리에 사용하는 안전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리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올리브유, 생들기름, 아마씨유 그리고 기버터 이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기름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들은 최대한 없애는 것이 제일 좋겠죠. 플라스틱은 이제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입자들, 특히 이제 열에 닿았을 때 플라스틱이 또 살짝 녹아서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페트병만 해도 햇빛을 받은 상태의 물을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어서 사람의 몸에 계속 미세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사람들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플라스틱 용기를 쓰고 있고 플라스틱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고 플라스틱 비닐 포장지에 담겨있는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거를 섭취할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일반 이제 용기를 쓰실 때 플라스틱이 일단 열과 기름이 가해지면 훨씬 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로 가열하지 않는 습관. 이왕이면 온 가족들이 식사한다는 건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죠.
거잖아요. 플라스틱 용기는 제거해 주시고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뇌에도 쌓일 수 있다. 뇌에 이 BBB를 통과해서 뇌에도 쌓일 수 있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뇌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 또한 플라스틱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좀 좋은 식기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습관입니다. 생수병에 담겨있는 물을 마실 때도 물이 계속 병 안에 담겨있고 또 햇빛도 받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좋은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사용하진 않지만 일단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를 정수된 물만 사용하지는 않고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법, 페트병에 담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일부 의견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면 미네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미네랄은 과일과 채소에 자연의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위적인 플라스틱이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라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건강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가장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인덕션이라는 전기로 사용하는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죠.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이 가스 연기들도 폐에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줄이시고 인덕션 같은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 이 전자파가 사실은 세계대전 때 연구에서 만들어낸 빠르게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방식에서 착안을 했는데 많은 병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암에 걸리고 사망하는 일들이 사실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가 음식의 모든 수분과 음식의 모든 구조들을 싹 바꿔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전자파를 쏘이는 것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너무 자주 요리를 하시는 습관보다는 전열기구를 통해서 인덕션 같은 데서 요리하시고 너무 불가피한 상황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뭘 데워 먹어야 되는 상황, 빠르게 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만 사용하시고 또 플라스틱에 기름기 있는 요리를 담아서 또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가장 최고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또 자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식재료에서도 다양한 세균들이 오고 있고 계란만 해도 살모넬라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방 환경을 자주 소독하는 습관, 도마나 칼이나 또 싱크대 주변들 이런 데를 좀 자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 수세미나 행주나 이런 것들도 세균 오염이 다양한 세균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소독하는 습관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습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제로 라이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거,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미 같은 경우에도 제로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세제 같은 경우에도 구연산이라든지 베이킹소다라든지 천연에 가까운 물에 잘 분해가 되는 이런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락스 성분 같은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실험실에서 세균에 붙어있는 박테리오페이지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락스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요. 정말 많이 유독합니다. 그리고 락스는 단백질을 빠르게 녹이잖아요. 손에 닿아도 손에 지문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한 화학 세제보다는 친환경적인 세제, 그리고 생분해가 잘 되고 수용성으로 빠르게 녹아들어서 자연 훼손시키지 않고 지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좀 더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수은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과 알루미늄 중독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중독은 많은 분들이 되어 있으신데 알루미늄은 캔음료 있죠? 그리고 주방 조리기구 중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숨만 쉬어도 수은 가루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면 불가피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습관들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캔음료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방 용품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코팅된 것들이 이제 벗겨지다 보면 거기에서도 중금속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금속은 우리 몸에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쌓이고 또 신경 독소로 작용합니다. 수은이나 알루미늄 중독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안증이나 우울감이나 위장 소화불량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뭔가 중금속 성분이 나올 것 같은 상태의 주방용품들, 낡은 후라이팬 같은 것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후라이팬이 벗겨지는 이유는 요리를 할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볶다 보면은 숟가락과 이제 후라이팬 바닥이 만나서 긁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조리 기구들로 조리를 할 때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역시 플라스틱은 또 기름에 또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좀 안전하게 나무로 만든 주걱이나 숟가락 이런 것들을 좀 살짝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